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 휴가 나온 듯한 젊은 군인을 마주친 적이 있으신가요? 짧게 깎은 머리, 꾸밈 없는 옷차림, 그리고 어딘가 앳돼 보이는 얼굴. 우리는 그들을 그저 군인이라는 익숙한 이름으로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모습 뒤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와 책임의 무게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바치는 이들의 삶은 때로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외침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름한 식당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아들. 그저 평범한 군인인 줄로만 알았던 그의 휴가 첫날에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오만과 편견이 힘의 전부라고 믿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지, 침묵 속에 얼마나 큰 힘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자부심과 깊은 감동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의 한쪽 구석,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에 우리 설렁탕이라는 작은 간판이 정겹게 걸려 있었다. 가게 안은 24시간 내내 끓이는 사골 육수에 구수하고 깊은 냄새로 가득했다. 저녁 시간이 막 지나 손님이 뜸해진 시각, 가게 주인인 이씨 부부는 잠시 허리를 펴고 있었다. 남편은 주방에서 남은 재료를 정리했고, 아내는 홀의 작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저녁 뉴스를 무심히 바라보며 달아빠진 행주로 테이블을 닦았다. 부부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이들의 성실함과 고단함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딸랑, 오래된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반사적으로 아내가 어서 오세요 하고 외치며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키가 훤칠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색이 바랜 청바지와 평범한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 차림. 하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들. 주방에 있던 남편도 아내의 외침에 놀라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아들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다. 진우야, 내 아들 온다는 말도 없이 어떻게... 이진우였다.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휴가를 나왔다는 짧은 연락만 남긴 채 이렇게 예고도 없이 짠하고 나타난 것이다. 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모님 앞으로 다가섰다. 그냥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는 달려나와 아들의 팔과 등을 연신 두드리며 얼굴을 비볐다. 눈개는 벌써부터 물기가 어렸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아들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꽉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악력에서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대견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 녀석,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훈련이 많이 힘들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지냅니다. 진우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짧고 담백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툴렀고, 특히 부모님 앞에서는 더 그랬다. 자신의 힘든 내색이 부모님께는 더 큰 걱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구석 테이블에 작은 더플백을 내려놓았다. 군용 가방이었지만 특별한 부대 마크나 표식은 없었다. 좀 쉬어라. 아들, 얼마나 피곤하겠어.
어서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그의 등을 떠밀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벽에 걸린 앞치마를 집어 허리에 둘렀다. 손님도 없는데 쉬긴 뭘 쉬어요. 제가 좀 도울게요. 아이고, 군대에서까지 고생하다 온 애를 어떻게 이 일을 시켜. 괜찮아.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찾았다. 그는 물 주전자를 들고 테이블을 돌며 빈 물컵을 채웠고 손님이 떠난 자리를 잽싸게 치웠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조용했지만 효율적이었고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부모님의 눈에는 그저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손에 익은 아들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몸에 밴 상황을 통제하고 정리하는 특급 요원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주방으로 돌아가 뚝배기 하나를 꺼냈다. 가장 좋은 고기 부위만 골라 담고 뽀얀 국물을 넉넉하게 부어 불 위에 올렸다. 아들을 위한 특별한 설렁탕이었다. 잠시 후 늦은 저녁을 먹으러 온 손님 두엇이 가게로 들어왔다. 진우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았다. 그의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손님들도 기분 좋게 식사를 시작했다. 아드님이 참 듬직하네요. 사장님, 계산을 하며 손님 중 한 명이 말했다. 아내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고, 아닙니다. 나라 지키느라 고생만 하는 녀석인데요. 뭘, 그 말에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할 뿐이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도, 휴가를 나와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돕는 일도 그에게는 모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의 일부였다. 밤이 깊어지고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자 가게 안에는 세 식구만 남았다. 아버지가 정성껏 끓인 설렁탕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진우 앞에 놓였다. 많이 먹어라. 아들. 진우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는 아버지의 설렁탕이었다. 국물 한 숟갈에 지난 몇 달간의 고된 훈련과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부대는 어떠냐? 힘들지는 않고 선임들이 괴롭히지는 않고. 아버지가 넌지시 물었다. 부모님은 그가 특전사 같은 곳에서 복무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진우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청와대 경호실 소속, 대통령 최측근 경호팀이라는 사실은 가족에게조차 발설할 수 없는 1급 보안 사항이었다. 다들 잘해주십니다. 훈련은 할만해요. 그래, 그래도 몸조심해야 한다. 항상 긴장하고. 알았지?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는 애써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함께 설거지를 하고 가게 문을 닫으며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진우는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 소박하고 따뜻한 공간,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의 진짜 세계였다. 가게 불이 꺼지고 골목은 다시 적막에 잠겼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정적 아래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친 폭풍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진우의 짧은 휴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내일 이 작은 설렁탕 가게는 그의 진짜 모습을 증명해야 할 거대한 무대가 될 운명이었다. 다음 날 정거,
우리 설렁탕은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점심을 해결하려는 인근 상인들과 직장인들로 67개 남짓한 테이블은 금세 가득 찼다.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숟가락과 뚝배기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가게 하는 훈훈한 열기로 넘실거렸다. 이진우는 그 분주함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하얀 위생모를 쓰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빈 반찬 그릇을 채우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을 주방에 전달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좁은 테이블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면서도 다른 손님에게 조금의 방해도 주지 않았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한 번에 기억해 정확하게 처리했다. 어머니는 계산대에서 밀려드는 손님을 상대하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집안에 활력이 넘쳤고 가게 일은 신기할 정도로 순조롭게 돌아갔다.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의 풍경. 진우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때였다. 쾅! 가게 문이 경첩이 부서져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딸랑 하는 정겨운 종소리 대신 파여름과 함께 차가운 겨울 공기가 가게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시끌벅적하던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한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가게의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험악한 인상의 거구였다. 몸에 꽉 끼는 화려한 무늬의 셔츠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고 목에는 손가락만큼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였다. 옆으로 딱 벌어진 어깨와 팔뚝에 얼핏 보이는 용 문신이 그의 정체를 짐작하게 했다. 그의 이름은 마석이었다. 이 일대 골목 상권을 쥐고 흔드는 신흥 조폭의 우두머리. 그의 양옆으로는 비쩍 마른 부하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보스의 위세를 빌려 어깨를 으쓱거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눈빛은 감추지 못했다. 마석은 가게 안을 쭉 훑어보았다. 그의 오만한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슬금슬금 눈을 피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맹수처럼 거만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아이와 함께 식사하던 한 가족이 앉아있던 중앙의 테이블로 향했다. 어이, 좀 일어납시다. 우리가 앉아야겠으니 아이, 아빠가 무어라 항의하려 했지만 마석이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자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다. 그는 황급히 아내와 아이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의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밥그릇만 쳐다보았다. 즐거웠던 식사 시간은 순식간에 가시방석으로 변했다. 진우의 어머니가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다. 손을 앞치마 연신 문지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마석은 대답 대신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썼다. 뭐 이딴 구데기 같은 가게가 다 있어 쿰쿰한 냄새하고는. 이봐, 할멈, 여기 국물은 먹을 만하기는 한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온 거친 말투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우는 주방 입구에서 깍두기 통을 들고 나오다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깍두기 통을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마석 일행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위치, 자세, 시선의 방향,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가게 안의 지형지물과 비상구까지. 모든 정보가 그의 머릿속에 0.1초 만에 스캔되어 입력되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대응 절차를 수립하는 뼛속까지 새겨진 직업적 본능이었다. 주방에서 소란을 들은 아버지가 뛰쳐나왔다. 그는 마석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허리를 굽히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아이고, 마 사장님,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혹시 음식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는지요? 저희가 바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마석은 그런 아버지를 비웃으며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댔다. 다시 됐고, 내가 무슨 동량 얻어먹으러 온 거지 새끼인 줄 알아, 이봐. 영감, 우리가 오늘 온 건 이 가게가 우리 형님들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러 온 거야. 보호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노골적인 보호비 요구였다. 진우의 아버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얼굴만 불그락푸르락할 뿐이었다. 마석은 만족스러운 듯 다리를 꼬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린 손님들, 안절부절 못하는 노부부,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한 곳에 멎었다. 주방 입구에 조용히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진우였다. 다른 사람들처럼 겁을 먹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는 젊은이의 고요한 눈빛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진우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상대를 깔아뭉개기 직전에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가게 안에 모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어이, 거기 총각. 마석이 턱짓으로 진우를 가리켰다. 네가 이 집 아들이냐? 낯이 익은데. 군대 갔던 그 꼬마 맞지? 그의 목소리는 이제 명백한 조롱과 시비를 담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평범한 행색과 짧은 머리를 보고 그가 만만한 군발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노인네들을 겁주기 전에 저 젊은 놈의 길을 먼저 꺾어 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마석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마석의 오만함에 기름을 부었다. 왜 말이 없어? 군대 가서 뺑이 치다 오더니 번거리라도 됐나? 마석의 부하들이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었다. 진우의 아버지가 황급히 달려와 아들의 앞을 막아섰다. 마 사장님, 제발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휴가 나온 아이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든 저한테 하십시오. 비켜, 영감. 마석은 진우의 아버지를 거칠게 밀쳤다. 연로한 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몇 걸음 비틀거렸다. 진우가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아버지의 등을 받쳐주었다. 그의 손이 아버지를 부축하는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요한 수면 아래 꿈틀거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다. 마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위세에 취해 있었다. 그는 이제 진우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그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휴가 나온 군발이라. 좋네. 오늘 아주 제대로 된 구경거리가 생겼어. 팽팽했던 긴장감의 실이 마침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진우의 억눌린 숨결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마석이 진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는 순간 가게 안에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뚝배기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주방에서 아버지가 작게 헛기침하는 소리, 겁에 질린 손님들이 숨을 죽이는 소리까지도 들릴 듯한 귀가 먹먹한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아버지를 부축해드린 후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아버지의 낡은 구두 끝을 잠시 스친 후 정면의 마석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게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말투였다. 마치 길을 묻는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듯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듯한 어조였다. 마석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비명이나 애원, 혹은 어설픈 분노를 예상했다. 하지만 눈앞의 젊은이는 그 어떤 예상과도 달랐다. 당황은 곧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뭐라고? 마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진우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나가주시죠.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단어들은 마석의 자존심을 송곳처럼 찔렀다. 이 골목에서 감히 누가 자신에게 부탁 따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광대뼈를 실룩이며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낄낄거림이었지만 이내 온 가게가 떠나갈 듯한 광소로 변했다. 그의 부하들도 눈치를 보며 따라 웃었다. 푸하하하, 이 새끼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야, 너 지금 나한테 뭘 하라고 한 거냐. 마석의 웃음소리가 멎자 그의 얼굴은 언제 웃었냐는 듯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진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 담긴 뱀처럼 차갑고 끈적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야, 군발이. 그 단어가 진우의 어머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군발이, 나라를 지키러 간 아들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그 단어.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진우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딜 감히 짬밥 냄새나 피우는 군바리 새끼가 나한테 훈계질이야. 네가 군복 입고 몇 년 뺑이 치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사회 나오면 너 같은 놈들은 그냥 먼지야. 먼지 고참 구둣발이나 닦아주고 흙바닥에서 개처럼 구를 때 우리는 이 바닥을 휘어잡고 돈을 쓸어 담는다고. 알아들어. 마석은 침까지 튀겨가며 말을 쏟아냈다. 그는 진우를 철저히 짓밟아 그의 부모와 다른 손님들 앞에서 그의 존엄성을 산산조각내고 싶었다. 그것이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었다. 진우야, 제발 참아. 응, 잘못했다고 해. 엄마 말 좀 들어. 어머니가 애원하듯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들이 저런 험한 말을 듣는 것도 억장이 무너질 노릇인데 혹시라도 혈기를 못 이겨 대들었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아버지 역시 참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들 앞에서, 자신의 가게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마 사장님, 그만하시죠. 이 아이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어린애입니다. 제발 제 낯을 봐서라도 이쯤에서. 시끄러워, 영감. 마석의 부하 중 하나가 끼어들며 옆 테이블의 수저통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쨍그랑소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공포의 신호탄 같았다. 다른 부하도 의자를 걷어차며 진우의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그들은 진우를 애워싸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잖아. 귀먹었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도 눈을 똑바로 뜨네. 하지만 그 모든 소란과 위협의 한가운데서 진우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외부는 고요했지만 내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군발이나 먼지 같은 모욕적인 단어들이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미 훈련 과정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격 모독과 심리적 압박을 겪으며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그의 귀는 모욕을 걸러내고 오직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었다. 위협 대상 3명, 주동자 마석 185층에 100kg 추정, 오른손잡이 무게중심이 상체에 쏠려 있음. 행동 방향이 크고 예측 가능. 나머지 2명 각각 170보이치표래. 178치체는 마른 체형, 주동자의 위세에 의존, 심리적으로 불안정. 주변 민간인 12명. 주 출입구까지의 거리 7m, 주방으로 통하는 비상구까지 1m. 아버지는 좌측 2m, 어머니는 후방 1m. 보호 대상 최우선순위. 그의 심박수는 분당 60회.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호흡은 1분에 15회. 깊고 일정했다. 눈앞의 상황은 그에게 그저 또 하나의 상황일 뿐이었다. 다만 이번 훈련의 시나리오는 가족이 인질로 잡힌 상황 해소의 위협 요인 제거였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모든 근육은 이완된 상태로 폭발적인 힘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석은 진우의 침묵을 마침내 굴복의 신호로 오해했다. 그는 승리를 예감하며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했다. 좋아.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 가르쳐 줘야지. 마석이 앞으로 성큼 다가서며 손을 뻗어 진우의 앞서풀 거칠게 움켜쥐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군바리 새끼한테 사회의 쓴맛이 뭔지 똑똑히.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석의 손이 진우의 옷에 닿는 순간 진우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까지의 깊고 고요한 호수 같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엄하고 절대적인 집중력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스위치가 켜졌다. 평범한 아들. 이진우의 시간은 멈췄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 최정예 요원, 코드네임 이카루스의 시간이었다. 마석의 손이 진우의 옷깃을 움켜쥐는 순간 시간은 찰나와 영혼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진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옷이 구겨지는 것을 보자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험악한 거구의 손에 잡힌 아들의 모습만이 전부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공포를 계산할 겨를도 없었다. 오직 내 새끼를 지켜야 한다는 세상 모든 어미의 원초적인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안 돼, 우리 아들한테 손대지 마.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마석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가녀린 팔로 마석의 우람한 팔뚝을 붙잡고 아들에게서 떼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의 힘은 거대한 바위에 부딪히는 계란처럼 미약했다. 마석은 자신의 작업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의 등장에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자신에게 매달린 진우의 어머니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아, 이 할망구가 진짜 안 꺼져. 그는 팔을 휘둘렀다. 폭력에 익숙한 자의 상대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거친 움직임이었다. 진우의 어머니는 악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힘없이 뒤로 밀려났다. 그녀의 몸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바로 뒤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세게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가게 안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 심지어 공기의 흐름마저도 완벽하게 멈춰버린 것 같았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던 이진우의 마지막 인내심이 그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자신을 향한 모든 모욕과 위협은 훈련된 이성으로 억누를 수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어머니가 폭력으로 쓰러지는 순간 그의 안에 있던 모든 통제 장치와 봉인이 해제되었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감정이었다. 분노는 뜨겁고 혼란스럽지만 지금 진우의 내면을 채운 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절대적인 살해 샤이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다. 위험 요소를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명령만이 그의 모든 세포를 지배했다. 주방에서 달려나오던 아버지는 아내를 부르며 달려가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과묵하고 순박하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감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소거된 마치 잘 만들어진 조각상처럼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무표정함이 그 어떤 분노의 표정보다도 더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마석 역시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할머니를 밀쳤을 뿐인데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무엇보다 자신이 멱살을 잡고 있던 이 군바리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는 그저 버티고 있던 나무 토막 같았다면 지금은 단단하고 차가운 강철 기둥을 잡고 있는 듯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손을 놓으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진우의 옷깃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목을 어느새 진우의 다른 손이 가볍게 감싸고 있었다. 진우의 움직임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하고 빨랐다. 그는 마석의 손목을 감싼 자신의 손가락 몇 개에 아주 약간의 힘을 주었다. 해부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신경과 인대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마석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손목에서부터 시작된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날카로운 고통이 팔을 타고 뇌까지 치솟았다. 마치 불에 달군 송곳으로 손목을 쑤시는 듯한 통증.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진우의 옷깃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하지만 진우는 그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금 더 강하게 잡을 뿐이었다. 마석의 얼굴이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분명 자신이 압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는지,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은 대체 무엇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두 명의 부하 역시 얼어붙었다. 자신들의 보스가 저 왜소해 보이는 젊은이에게 손목 하나 잡힌 채로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는 광경은 그들의 조폭 인생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들은 어설프게 보스를 도우려 한 걸음 다가서려다 진우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감정 없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두 부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발바닥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진우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허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동공에 새겨졌다. 그리고 다시 그의 시선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마석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게 전체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심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처럼 듣는 이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실수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그것은 경고나 위협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차갑고 무정한 최종 선고였다. 마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진우의 실수하셨습니다라는 말이 가게의 정막 속에 스며든 순간 그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폭발이라기보다는 흐름에 가까웠다. 억눌려 있던 거대한 댐의 수문이 열리듯 강력하지만 지극히 통제된 힘의 흐름이었다. 첫 번째 대상은 여전히 그의 손에 손목이 잡혀있는 마석이었다. 진우는 잡고 있던 마석의 손목을 안쪽으로 아주 살짝 비틀었다. 단지 그뿐이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움직임은 마석의 몸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손목 관절에 가해진 정교한 압력은 그의 균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그악! 마석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할 틈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피력이 넘는 거구가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찰나, 진우의 반대편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손날이 마석의 목 측면, 정확히 경동맥동이라 불리는 급소를 가볍게 스치듯 가격했다. 툭 하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소리가 났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마석의 눈이 순간 흐리멍덩해지며 초점을 잃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소리 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형이증과 함께 팔다리가 저려와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보다도 짧은 불과 2초도 걸리지 않았다. 두 명의 부하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다. 한 명은 비명을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었다. 의자를 든 놈이 더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진우는 그쪽으로 먼저 몸을 돌렸다. 부하는 의자를 방패처럼 앞세우고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의자 다리 하나를 손으로 툭 쳐냈다. 마치
날아오는 공이 방향을 살짝 바꾸는 것처럼 가벼운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볍지 않았다. 부하는 자신의 힘과 의자의 무게에 이기지 못하고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진우는 그가 균형을 잃은 바로 그 순간 그의 발목을 자신의 발로 가볍게 걸었다. 유도 기술의 발목 받치기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에우악! 부하는 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육중한 몸은 가게 구석에 쌓여있던 빈 플라스틱 바구니 더미 위로 떨어졌다. 와르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구니들이 쏟아졌지만 다행히 부하는 큰 부상 없이 그 안에 파묻혀 허우적거렸다. 그 사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던 다른 부하가 진우의 등 뒤에 도달했다. 그는 진우가 다른 놈을 상대하는 틈을 노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다. 진우는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듯 상체만 살짝 비틀어 그의 주먹을 흘려보냈다. 부하의 주먹은 진우의 옆구리를 스치지도 못하고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자신의 주먹이 빗나갔음을 깨달았을 때 그의 팔은 이미 진우의 손에 잡혀 있었다. 진우는 그의 팔을 꺾어 올리며 그대로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전형적인 경찰 제압 기술이었지만 진우의 손에서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예술에 가까웠다. 부하는 팔꿈치 관절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진우는 그를 가볍게 무릎 꿇린 후 목 뒤 혈점을 눌러 간단하게 제압했다. 부하는 저항할 의지를 완전히 잃고 바닥에 맥없이 엎드렸다. 10초, 어쩌면 15초, 시작부터 끝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조금 전까지 가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거구에 조폭 3명은 이제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거나 플라스틱 바구니 더미에 파묻혀 있거나 팔이 꺾인 채 엎드려 있었다. 가게 안에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분노나 승리감에 취한 표정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조금 구겨진 자신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아내를 부축해 일으킨 채 아들을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은 동그래진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저것이 내 아들이란 말인가? 내가 평생을 키운 순하고 과묵하기만 하던 내 아들이.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충격,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생경한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먹던 것을 멈추고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한 편의 액션 영화를 눈앞에서 본 것 같았지만 영화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진짜였으며 그래서 더 압도적이었다. 한 젊은 손님은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고 있었지만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려 화면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진우는 부모님과 손님들이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제압당한 조폭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부하의 허리띠를 풀어내어 능숙한 솜씨로 그의 두 손을 등 뒤로 묶었다. 다른 2명에게도 똑같이 했다.
그것은 처음 해보는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다. 수백, 수천 번은 반복했을 법한 몸에 완전히 베어버린 움직임이었다. 모든 조치가 끝나자 진우는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낡은 유선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이제 요원의 시간은 끝났다. 다시 아들의 시간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는 112 세 개의 숫자를 차례로 눌렀다. 가게 안에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방금 3명의 거안을 맨손으로 때려눕힌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당연히 흥분되어 있거나 최소한 가라앉아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저녁 메뉴를 주문하는 사람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고 평온했다. 네, 경찰이죠. 폭행사건 신고합니다. 주소는 서울시. 그 고요한 목소리는 방금 전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힘보다도 보는 이들을 더욱 기이하고 서늘한 충격에 빠뜨렸다. 진우가 수화기를 내려놓자 가게 안은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시간은 느릿느릿 흘렀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의 신음소리만이 그 침묵의 강물 위를 떠다니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진우의 부모님은 여전히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의지해 간신히 서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과 바닥에 널브러진 놈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들이 저들을 때려 눕혔다는 사실보다 그 후에 너무나도 침착한 모습이 더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저 덩치 큰 놈들이 나중에 보복하러 오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노부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빠르게 가까워졌고 가게 앞 골목을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 불빛으로 물들였다. 끼익! 급하게 멈춰서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의 젊은 순경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심각한 폭력 사태를 예상한 듯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가게 안의 풍경은 그들의 예상과 사뭇 달랐다. 난장판이 벌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자 몇 개가 쓰러져 있을 뿐 기물 파손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의 가해자로 보이는 남자 셋은 이미 가지런히 전문가의 솜씨로 결박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순경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때 그들의 뒤를 이어 경력이 더 높아 보이는 중년의 형사가 들어왔다. 그는 이 지역 관할서의 강력팀을 이끄는 박민철 과장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가게 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의 마석 일당을 잠시 훑고 지나갔다. 또 저놈들이군. 혀를 차는 그의 시선은 다음으로 겁에 질린 가게 주인 부부와 손님들을 지나 마침내 카운터 옆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젊은 남자에게 멎었다. 박 과장은 처음에는 그저 사건의 또 다른 관련자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는 순간 박 과장의 얼굴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무심했던 그의 표정은 놀라움은 이내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악은 전등 스위치가 켜지듯 절대적인 인식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의 여유만만하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박 과장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그는 구두 뒷굽을 탁 소리가 나게 붙이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른손을 들어 올려 날카로운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일반 시민이나 평범한 군인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상급자 혹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인물을 향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충성의 경례였다. 그리고 그는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충성 이진우 요원님, 이 관할에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충성, 이진우, 그리고 요원님 에이전트. 그 세 단어가 가게 안의 공기를 폭탄처럼 터뜨렸다. 진우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요원님, 내 아들이 특전사에 있다던 내 아들이 왜 경찰 과장에게 저런 경례를 받는단 말인가? 요원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평생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들어봤던 현실과는 동떨어진 단어였다. 그들은 경례를 하는 박 과장과 그 경례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받고 있는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아들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나도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마석과 그의 부하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고통도 잊었다. 그들은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더 힘의 서열에 민감했다. 동네 경찰서의 강력팀 과장이 저렇게 깍듯하게 대하는 요원이라면 그건 자신들이 감히 상상할 수 있는 레벨의 존재가 아니었다. 청와대 국정원 어딘지는 몰라도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상대가 동네 군바리가 아니라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가게 안의 손님들 사이에서는 경악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요원님이라고 설마 청와대 경호실 어쩐지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어.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젊은이는 이제 촬영도 잊은 채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그 모든 시선과 충격의 한가운데서 진우는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렸을 뿐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조용한 휴가. 그것이 그가 바란 전부였다. 그는 박 과장의 경례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과장님, 조용히 처리해 주십시오. 가족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세나 자랑스러움도 없었다. 그저 피곤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을 뿐이었다. 박 과장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경례를 풀고 뒤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부하 경찰들을 향해 호랑이처럼 소리쳤다. 뭐들 하고 있어. 당장 이 쓰레기들 끌어내지 않고 싹 다 연행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다 적용시켜 정중하게 모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부하 순경들은 이제 진우를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석 일당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우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조폭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순순히 끌려갔다. 소란이 정리되고 박 과장은 진우에게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가게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었다. 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부모님과 마주섰다. 부모님의 눈 속에서 그는 100만 가지의 질문을 보았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그들이 평생을 바쳐 키워온 아들을 향한 사랑에 처음으로 섞여 들어온 경외감이라는 이름의 낯선 거리감. 육체적인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의 비밀이 만들어낸 깊은 감정의 골짜기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그는 막막했다. 경찰들이 모두 떠나고 가게 문이 다시 닫히자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조금 전까지 가게를 채우고 있던 손님들은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다 이내 조용히 계산을 하고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그들은 가게를 나서기 전 경애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씨 부부와 그들의 아들을 흘깃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마침내 가게 안에는 세 식구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아수라장이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넘어진 의자, 바닥에 흩어진 수저들, 깨진 플라스틱 바구니 조각들. 공기 중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공포와 아드레날린의 냄새가 떠다니는 듯했다. 마치 그들의 관계처럼 어질러진 채 수습이 필요한 공간이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부모님은 아들을, 아들은 부모님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속에는 수만 가지의 질문과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진우였다. 그는 거창한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허리는요? 병원 가보셔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가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려 손을 뻗자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살짝 움찔했다. 방금 전 거구의 남자 셋을 종이 인형처럼 쓰러뜨렸던 그 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익숙했던 아들의 손이 오늘따라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진우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자 어머니는 이내 그의 부축을 받으며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진우야,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그것은 너는 누구냐는 질문이 아니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 아들의 믿을 수 없는 무술, 경찰 과장의 극진한 태도, 그리고 요원님이라는 낯선 호칭까지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질문이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말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이만 장사 접으시죠. 위층으로 올라가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의 제안에 부모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가게 문에 재료 소진 팻말을 걸고 셔터를 내렸다.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위층 가족의 소박한 거실, 낡았지만 언제나 편안했던 공간이 오늘따라 어색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세 사람은 낡은 소파와 의자에 나눠 앉았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는 먼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두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특전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는 전문 용어나 어려운 설명 대신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단어를 골랐다. 저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분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분.
그 말의 의미를 부모님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대통령, 그 단어가 부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현실감이 없었다. 왜 말을 안 했어? 아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하는 일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 때문에 두 분이 위험해지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을 믿지 못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왜 그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겨야 했는지 설명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적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님은 아들이 짊어져야 했던 고독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수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 제가 가끔 무뚝뚝하고 차갑게 느껴지셨다면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과 무심함이 훈련의 일부였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아들이 부모에게 하는 변명이자 뒤늦은 어리광 같은 것이었다. 항상 두 분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오히려 두 분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수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자책하는 나약한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 진심 어린 자책에 부모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어머니는 결국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들이 혼자서 겪었을 그 숱한 위험과 고독한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까맣게 몰랐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하고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그의 손을 어루만졌다. 마치 아들이 정말로 현실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조용히 들썩이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나직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었겠구나. 아들,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원망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아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장하다, 내 아들. 아버지가 돌아보며 덧붙였다. 그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다. 진우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거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진실이 가져다준 편안하고 따스한 고요함이었다. 비밀이라는 이름의 강은 이제 이해라는 이름의 다리로 연결되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아래층을 향해 걸어갔다. 치워야죠. 부모님은 잠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이내 말없이 일어나 그를 따랐다. 아래층 가게는 여전히 엉망이었다. 진우는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넘어진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고 어머니는 행주를 빨아와 바닥을 닦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가게를 치웠다. 그것은 단순히 어질러진 공간을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방금 전의 상처와 혼란을 씻어내고 가족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신성하고 평화로운 의식과도 같았다. 삐걱거리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수레바퀴가 이제 다시 삐걱임 없이 조용하고 힘차게 함께 굴러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난 가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의 정갈하고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 늦은 밤, 부부는 아들과 함께 가게 구석의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몸과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가슴 저미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진우가 그릇을 정리하고 물컵을 헹구는 평범한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힘과 절제력을 느끼고 있었다. 저 단단한 어깨로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을까. 저 과묵한 입술로 얼마나 많은 비밀과 고통을 삼켜왔을까. 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비밀의 무게가 사라지자 그는 비로소 부모님 앞에서 온전한 아들로 있을 수 있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영웅도 요원도 아닌 그저 휴가를 나온 아들의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다시 불을 켰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는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장 좋은 사골과 양지를 꺼내 아들을 위한 설렁탕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하든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먹이고 돌볼 것이다. 아버지가 주방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진우의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위험한 임무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엄마로서의 질문을 던졌다. 거기서는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잠은 제대로 자는 거고 힘들다고 끼니 거르지 마라. 아들, 그 평범한 질문들이 진우의 마음을 뜨겁게 울렸다. 아들이 국가의 최정예 요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어머니에게 그는 여전히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걱정되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크고 작은 흉터가 남은 아들의 손. 이전에는 그저 고된 훈련의 흔적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상처들이 이제는 아들이 감당해 온 시간의 무게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그 손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였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구나. 잠시 후 아버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3개를 들고 나왔다. 가족이 늘 식사를 하던 가게 가장 안쪽의 낡은 나무 식탁 위였다. 진우의 그릇에는 유난히 고기가 듬뿍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과거의 어색하고 불편했던 식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편안하고 따스한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진우는 크게 한 숟갈 떠서 국물을 맛보았다. 변함없는 깊고 진한 맛. 하지만 오늘은 그 국물 맛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집의 맛이었고 안전함의 맛이었고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맛이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모든 가치가 이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 안에 모두 녹아있는 듯 했다. 그릇이 모두 비워질 무렵 아버지가 툭 한마디 던졌다. 휴가 끝나면 걱정 말고 무사히 돌아가거라. 우리는 괜찮다. 그것은 아들의 위험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아버지의 허락이자 축복이었다. 진우는 가슴 벅찬 감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 대신 굳건하고 믿음직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작은 설렁탕 가게 안.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모님. 진우는 그 모습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겼다. 그의 가장 위대한 임무는 푸른 기와집의 VIP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곳 작고 따뜻한 세상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힘은 바로 이 가족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와 완벽한 원을 그렸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진우 요원과 그의 가족 이야기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의 평범한 이웃, 어쩌면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상상도 못할 무게를 짊어지고 묵묵히 세상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힘보다 강하고 위대한 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